MSE와 MAE와 RMSE. 이거는 일단은 회귀 모델에서 하는 겁니다. 회귀 모델. 그럼 분류 모델에서 하는 건 뭐예요? 분류 모델. 그렇죠. 카테고리 엔트로피. 뭐 아무튼 엔트로피 관련된 거. 엔트로피 관련된 게 이제 분류 모델의 어떤 성능을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MSE는 그냥 말 그대로 제곱, MA는 절대값, RMSE는 MSE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뭐 그래프가 이렇다고 하니까. 자, 일단 우리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미분에 대한 상식은 있잖아요. 여기서 미분이 돼? 이건 미분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꺾이는 거는. 이거는 미분이 전부 되잖아요. 스무스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미분이 되고 안 되고 왜 인공신경학에서 미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미분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이유.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려면은 미분이 안 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안 돼. 그러니까 미분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해요. AI 모델을 어떤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봐도 이런 거는 미분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잖아. 공부를 했으니까. 아, 미분이 안 되니까 약간 뭐 백프로파게이션 같은 것들이 안 되겠구나.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제곱이니까 이상치가 있을 때 이상치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절대값인데 10이야. 그럼 이건 제곱해버리면 100이 돼버리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이상치에 민감하다. 제곱되니까. 그나마 이건 제곱 안 하고 이거는 루트를 씌우니까 100이었다가 루트 씌우니까 다시 10 되거나 이렇게 약간 조금은 낮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이 함수가 2차 함수여서 2차 함수고 미분이 되고 두 개는 1차 함수여가지고 1차 함수인데 여기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MAE는 미분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고 RMSE도 미분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다. 그 특이값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민감하고 이 두 개 MAE랑 RMSE는 MSE에 비해서는 덜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강건한 거죠. 근데 뭐 MAE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라서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른다. 그리고 RMSE 같은 경우는 뭐야? 제곱근의 특성상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불가하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3단락? 3단락은 꼭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분류 모델에선 엔트로피 종류 세 가지를 쓴다. 그거 언급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뭐 제가 해설지 잘못 넣은 게 아니고 일부러 공부하시라고 넣은 거고 그냥 공부할 겸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의 차이. 파라미터는 파라미터는 모델이 만들어내는 거.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가중치와 편향 두 가지가 있는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는 거.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러닝 레이트, 활성화 함수, 학습 러닝 레이트, 활성화 함수, 은닉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인 거고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사용자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을 하고 그러면은 모델이 그것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 그러면서 가중치와 편향, 모델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 이거는 좀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모델 구조와 관련된 게 있고, 모델 학습에 관련된 게 있고, 은닉층의 수, 활성화 함수, 그룹아웃 레이트, 어떤 정규화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 구조와 관련된 거. 그다음 모델 학습과 관련된 거는 학습률, 그리고 최적화 알고리즘, 에포치, 배치 사이즈, 원리 스탑, 웨이트 초기화 뭐 이런 거. 원리 스탑 같은 경우는 그건 거죠. 과적합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미리 중단해 버리는 거. 과적합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이파워 파라미터 튜닝 방법에는 이거는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우리 서브노트 보면은 그림 그려져 있죠. 서브노트에. 그 그림을 오늘은 그리셨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쓰면은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고득점 받기 힘들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최대한 개념들을 그려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뉴얼, 그리드, 랜덤, 베이시안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 그래서 3단락은 오토 ML 쓰면 되겠죠. 3단락 오토 ML. XAI. 그냥 XAI는 그냥 왜 AI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때 도대체 이 결과가 왜 이 결과가 나온 건지 설명하는 기술. 고양이라고 예측을 했어. 분류를 했어. 그러면 귀가 뭐 뾰족하고 꼬리가 뭐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기술. 그냥 이건 고양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XAI를 어떤 평가할 때는 설명의 정확성과 희소성의 정확도, 누적 설명의 정확도, XAI 가중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한다. 뭐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보다는 XAI를 구현하는 기술 3단락에다가 그래서 라임, 샤프, 뭐 모델 종속적, 모델 비종속적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겹게 나오는 거 KNN과 K민즈 알고리즘. KNN은 이런 거죠.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거를 분류하는 지도학습 알고리즘. K민즈는 예를 들어서 K를 세 개로 했으면 세 개의 군집이 있는 거고 그 군집으로 분집을 해 나가는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그 가장 큰 차이 분류와 군집. 그 다음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해설지에는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한 K값 식별 방법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엘보우, 실루엣, 덴드로그램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분류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 혼돈 행렬, F1 스코어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SVM. 와 이건 진짜 너무 지겹게 나와가지고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냥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지도학습이거든요 이거? 이거 비지도학습이 혹시? 왜 이렇게 비지도라고 쓴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저를 헷갈리게 만들어.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지도학습이고 이제는 요거 하드 소프트 안 쓰는 순간 5점 받는 거예요. 5점. 이거 이제 무조건 써야 돼. 하드랑 소프트.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만 개념도에다가 그리면은 좀 공간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쵸? 그럼 나 같으면은 왼쪽에다가 하드 마진에 대한 SVM 그리고 오른쪽에 소프트 마진 SVM 그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린 사람 아무도 없어? 약간 뭐 어쨌든 그런 게 아쉽습니다. 남들과 어쨌건 차별화를 해야 되잖아요. 남들 다 알 텐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3단락은 전부 다 커널 기법이야 그냥. 그 다음에 파인 튜닝. 파인 튜닝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키워드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서 어떤 가중치를 설정을 해서 그냥 빠르게 어떤 태스크에 맞게끔 빠르게 개발하는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빠르게 한다. 효율적이다. 이런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개념도 요 정도면 되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요소가 이거긴 한데 저는 뭐 런닝 레이트라던가 런닝 레이트가 아니라 메타 러닝이라던가 제로샷, 퓨샷 좀 이런 뭔가 파인 튜닝에 관련된 기술 요소를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 요소를 쓰신 분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모범 답안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 2교시 4, 5, 6번 모범 답안 아무도 없어요. 오늘 2교시 4, 5, 6번 모범 답안이 없습니다. 아예.
이거를 왜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없지? 이거 4, 5, 6번이 이게 어렵나? 이렇게 보면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생성 모델, 생성형 AI에 대한 모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생성형 AI라고 하면 어떤 프롬프트를 통해서 명령을 받으면 그냥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그냥 생성형 AI 그냥 챗GPT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데 약간 약간 이상하게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생성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종류를 쓰라고 했어. 이 밑에 이미 답이 있어. 오토 인코더랑 배가 있어. 이 종류에다 이거 왜 이거 안 써, 이걸? 이게 두 개를? 이거 왜 안 쓰는 거야? 이미 밑에 다 답이 있는데. 아니 물론 뭐 디퓨전 모델, 뭐 버트,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있긴 있지만 DC가 뭐 여러 개 있지만 밑에 오토 인코더랑 배 있잖아요. 이거 갖다 써야지 종류에다가 같이. 그러면서 오토 인코더는 어떤 거고 왜 중요하다 하면서 강글로 2단락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미 밑에 있으니까 안 쓰시는 건가? 그리고 오토 인코더는 동일한 인풋을 가지고서 최대한 압축을 해, 최대한. 그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게 오토 인코더라는데 약간 정의를 이상하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중요성. 이제 그 기필반에서 오신 분들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그림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본 거는 무조건 표로 써줘야 돼, 표로. 이렇게 중요성 해가지고. 오토 인코더가 왜 중요해? 오토 인코더가 중요한 이유. 차원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 왜? 수백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잖아요. 그것들을 수백 개를 갖고 학습할 거를 하나만으로 학습할 수 있으니까 차원의 저주를 극복 가능하고 데이터가 부족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이유로 이게 중요한 건데 제대로 이걸 쓰신 분이 생각보다 없고 그리고 오토 인코더는 잠재 변수 변형된 오토 인코더 배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용하는 거고 얘는 어떤 변수 하나의 값이라면 얘는 잠재 공간이다. 그 차이. 오토 인코더는 입력과 동일한 값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 배 같은 경우는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토 인코더의 중요성이라고 물어보고 배의 중요성이라고 물어봤어. 배가 왜 중요할까? 배가 중요한 이유. 이미 답을 알려줬어.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겠어?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에서 쓰려고 배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겠어? 학습 데이터가. 뭐 암 환자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은 그런 금융 사기에 대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많이 없는 데에서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갖고 학습하려고 이 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데서 쓰기 위해서 배가 중요하다.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이런 중요성 이런 거 구분대로 같이 비교를 해주면은 뭔가 문제랑 연관이 되니까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질문자의 약간 의도에 포커싱이 된 그러면은 마지막 4단락을 뭐를 써줘야 좋을까? 그냥 생성형 AI의 사용 시 어떤 고려사항, 부작용 이게 뭐 가장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유사도의 자카드 코사인 실루엣. 자카드는 합집합분의 교집합 얼마나 겹치는 게 맞냐. 코사인 유사도는 어, 어, 어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냐, 이렇게 보고 있냐. 방향이 중요한 거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1, 90도면 0, 서로 다르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실루엣 개수. 자, 실루엣 개수 어디서 나왔어? 아까 좀 전에 나왔어. 그
어떤 K? K는? K민즈. 네, K민즈. K민즈에서 나온 거죠. 실루엣 개수. 실루엣 개수는 같은 군집 안에 같은 군집 요렇게 있어. 이 군집 간에는 거리가 짧아야 되고 다른 군집 간에는 거리가 먼. 그래서 뭐 하여튼 같은 군집은 짧아야 되고 다른 군집은 멀어야 된다. 거리가. 이게 이제 실루엣 개수인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이거 1단락, 2단락, 3단락을 썼어. 그럼 마지막 4단락은 뭘 써야 될까? 뭐 덴드로그램 아니면 엘보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아, 나는 실내 개수 말고 이런 것까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인공지능 생태계에서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개요와 주요 역할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목차 어떻게 잡아요? 이거 목차 마음에 들게 잡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이거 목차 어떻게 잡아야 돼, 목차? 이걸 개요를 먼저 잡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 개요를 먼저, 아니, 이거 1달러? 이거 1달러 잡았어. 그럼 이거 2달러이잖아. 그럼 3달러 어떻게 해? 4달러 어떻게 할 거야? 3달러, 4달러. 이거를 1달러로 개요를 잡으면 어떡해요? 1달러에다가 벤치마크 데이터셋, 그러니까 이거 2달러, 이거 3달러 가야지 무조건. 그러면은 1달러에 뭘 써야 돼? 데이터셋의 필요성, 뭐 등장 배경 이런 거 쓰고 4달러에다 그래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목차를 이렇게 가야죠. 이게 해설지에 누가 3단락에다가 무슨 고려사항 뭐 누가 써놨어요? 왜 다 3단락에 고려사항을 써? 물어본 건 무조건 2, 3단락에다가 안 물어본 건 1, 4단락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주요 역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벤치마크 데이터셋 왜 써? 딴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 알면 소설 쓸 수 있어. 이거 하나 가지고. 모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모델을 만들어. 그럼 그 모델은 그 데이터에 최적화돼 갖고 학습을 할 거 아니야. 그 모델에 맞게. 일명 과적합 될 거 아니야. 그 모델에서 성능이 엄청 좋아. 막 정확도가 99%야.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은 정확도가 50%로 떨어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모델이 정말 정확하고 잘 만들었어라고 공개를 해서 할 때 그걸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공통된 어떤 품질 좋은 데이터셋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그걸로 서로 모델을 검증을 해가지고 네가 만든 게 성능이 좋은지 내가 만든 게 성능이 좋은지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벤치마크 데이터셋인데 이 개념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어. 자, 그것만 알아도 이미 어느 정도 다 유추할 수 있어. 주요 역할, 어떤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AI 모델의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할 테고 그냥 그때부터 상상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거 언제 다 이런 걸 다 공부해. 개념 하나만 알고 있어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외워야죠.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대표적인 거.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GLU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LUE. 이런 유형 몇 가지 써주고 그러면은 이 개요에다가 정의 및 유형, 가정의, 유형, 나 유형, 주요 역할, 어떤 AI 모델 활성화 측면에서 나에서는 AI 모델 성능 향상 측면 이렇게 그 주요 역할 나눠갖고 쓰면은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목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4, 5, 6번 모범 답안이 없다. 아니, 생성형 AI 모델이라고 하면은 판별 모델이 있고 생성 모델이 있는 거예요. 판별 모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류할 때 쓰는 거. 얘는 고양이야, 개야. 이거 분류할 때 판단하는 모델이 판별형 모델인 거고 어떤 명령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야, 개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그냥 챗 GPT 그냥 새로운 이미지나 아니면 뭐 단어 그냥 어떤 그냥
어떤 결과를 생성하는 모델이 생성형 AI 모델인 거고, 그 종류로는 뭐 명시적, 암시적 이런 게 있다는데 그냥 간, DC 간, 디퓨전, 오토 인코더 그냥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 인코더의 가장 중요한 거, 이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시킨 후에 특, 특징을 추출하고 복원시킨다. 원래 입력으로 복원시킨다. 그냥 복원이 제일 중요해요. 복원. 그래서 인코더로 압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원을 최대한 압축해서 잠재 변수를 만들어 그걸로 차원을 다시 확대한 다음에 원래 이미지 그대로 다시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오토 인코더인 거죠. 그래서 왜 중요한데 데이터를 압축함으로써 차원의 저주를 예방을 하는 거고 특징을 추출하는 거고 이래서 오토 인코더가 중요하다. 그 오토 인코더와 배를 비교를 하자면 오토 인코더는 여기가 잠재 변수인 거고 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잠재 공간이죠. 잠재 공간. 그래서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한다. 오토 인코더는 동일한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는 비슷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같은 생성형 AI지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잠재 변수 하나의 어떤 값인 거고 배 같은 경우는 어떤 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의 분포로 되어 있다 하고 잠재 공간이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 그다음 유사도.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카드 유사도는 그냥 합집합분의 교집합. 여기서 장점, 단점 그래도 한 개씩은 좀 봐두셔야 돼요. 장점이라고 하면 0이 많은 데이터에서는 해당 부분을 고려한다? 이거보다는 요게 더 나은 것 같다. A와 B는 같은 사이즈일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이런 음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코사인 유사도는 그냥 요거 그리시면 되고 이 두 벡터 간의 각도에 대해서 유사한 정도를 찾는 거다. 코사인 유사도는. 장점. 다양한 차원이 있을 때도 유사도를 나타낼 수 있어. 하지만 평가 항목이 한 개이면은 항상 1이야. 그렇죠? 같은 방향을 바라보니까. 그다음에 실루엣 개수. 같은 군집 내의 데이터와는 얼마나 가깝고 다른 군집과는 얼마나 멀리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가질 수 있고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어 있다. 요거 그림을 그려주시고 아니지. 요 그림을 그려주시고 요 실루엣 개수 이거를 암기해 주시고 벤치마크 데이터셋. 자, 근데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이게 사실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AI의 모델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적 방안 아니면 재현 이런 데다 벤치마크 데이터셋 써주면은 이제 답안이 삽니다. 살아. 이런 거 키워드로 잘 봐주세요. 키워드로.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개요. 이 여러 연구자들끼리 공유해서 해결 그리고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집합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인공지능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벤치마크의 표준, 성능과 어떤 데이터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이거 사실은 언어 모델 평가의 8대 과제 이걸 외우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외운 건 되게 훌륭한데 사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물어봤는데 이걸 굳이 얘기할 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설자가 약간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이거는 크게 관련이 없어. 근데 물론 알아두면 나쁜 건 없습니다. 요걸 알아주셔야죠. 요거 이미지넷이 제일 무난하죠. 국외에는 이미지넷과 GLUE, 국내에는 KLUE, B를 그냥 K로만 바꾼 거고 코쿼드 이렇게 네 가지는 그냥 암기해 주세요. 이런 것도 그냥 AI의 어떤 성능 향상 이런 데다가 키워드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거, 이거 답안에다가 문제점 3단표의 가운데다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던데 이게 누구지? 누구죠? 에? 아니 3단표에 여기다가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 이렇게 쓰면 어떡해? 여기는 키워드를 쓰는 공간이지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 해결책을 쓰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이렇게 똑같이 쓰면 어떡해 이렇게? 일단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주요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죠. 객관성을. 이 AI 모델이 정말 성능이 좋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거고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I 모델은 고품질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모델이 성능이 좋아. 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쓰는 거고 이 파일럿 모델을 하기 위해서 쓴다. 요 정도 그냥 세 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봐봐요.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이 AI 모델이 정말 성능이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거야. 내 데이터로 학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통된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야. 그럼 그것도 결국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엔 그거에도 과적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 데이터, 벤치마크 데이터에도. 그러니까 벤치마크 데이터셋도 주기적으로 그거를 갱신을 해줘야 돼. 그거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GLU라던가 이미지넷 이런 것들 이거에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들도 계속 지금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이 KLUE와 콩코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결국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이 데이터에 과적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 4단락에다가 써주시면 좋죠. 물론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과적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벤치마크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겠죠.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같은 게 필요하다. 민간과 협력을 해서 민간 기업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가에서는 그거를 벤치마크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하고 이런 국가 차원, 민간 차원에서 협력해갖고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진짜 완벽할 것 같습니다. 다달. 제가 한 건 여기까지 하고 유나님이 하고 모범 답안 리뷰하고 CAOS 후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8번 정규분포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제 그 주간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이라서 되게 기분이 이상하거든요.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8번은 정규분포 특징 문제를 냈는데 이게 126회였나의 기출 문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냈고요. 정규분포는 그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거를 키워드로 꼭 넣어주셔야 돼요.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인 분포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찝어주고 넘어가서 이거는 지금 특징을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개념도에 관한 어떤 곡선의 특징을 가에다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에다가는 이제 상세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 나로 나눠가지고
가에는 이제 어떤 곡선의 특징적인 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 위에 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요 밑에 요 부분을 보셔가지고 이 평균과 분산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곡선의 특징을 그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곡선의 특징을 먼저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다가 상세 특징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상세 특징에는 또 이제 구분을 모양 측면 그리고 확률적 특징 측면 이렇게 구분을 해줘서 모양 측면에서는 그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 형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이 분포 폭에서 표준 편차가 클수록 곡선은 평평해지고 작을수록 높아진다. 이 내용. 그리고 평균에 의해서 어떤 분포가 왼쪽에 치우치냐 오른쪽에 치우치냐 이런 분포 위치적인 거 이런 특징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확률적 특징에서는 여기 나오는 이제 표기법 같은 부분들, 여기 이제 평균이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다. 이런 표기법, 이런 걸 특징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당연히 이제 그 밑에 넓이는 전체 면적은 1이다라는 특징 작성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한 식이라서 이런 거는 좀 외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평균적인 특징이나 확률 변수 특징 그런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3단락으로는 이제 이 정규 분포가 너무 계산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요거를 조금 더 표준화하고 간편화된 표준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3단락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요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이고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다라고만 적어주시고 빨리 이제 넘어가 주시면 돼요. 3단락에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는 게 가장 무난한 답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9번은 가설 검정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그냥 가설 검정으로 1교시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가설 검정의 정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설 검정의 절차를 적어주셔도 됐었던 문제였고, 아니면 여기 해설지에 나와 있듯이 그냥 구성 요소적인 측면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절차로 적어주셔도 되고 구성 요소로 적어주셔도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어떤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분석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가설 검정의 구성도는 지금 여기 있는 구성도는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요 하나의 그 확률 분포 하나만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그 신뢰 구간과 유의 수준, 요 알파는 0.05 부분, 여기만 좀 명확하게 구분 지어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식별이 되게끔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만약에 95%면 이 이수인 여기가 0.05, 5% 유의 수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구성 요소로는 이제 가설 검정하면 무조건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이 무조건 나와줘야 되거든요. H0인 귀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 그다음에 검정 통계량 유의 수준, 기강력, 구성 요소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2교시형에 오늘 가설검정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절차 그대로 여기 작성을 해주셔도 되세요. 나에다가 가설검정의 절차를 작성을 해주셔도 맞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3단락에 보면은 1종 오류랑 2종 오류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되게 헷갈리시고 오늘도 헷갈리신 분들이 몇몇 계신데, 이게 이제 기각을 하게 되는 오류가 1종 오류, 그리고 채택하는 오류가 2종 오류, 이거를 명확하게 좀 알아주셔야 돼요. 1종 오류의 위치가 여기 와 있고 2종 오류가 여기 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위에 표에 따라서 위치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 기각을 하는 게 1종 오류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적합의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 그리고
과적합은 이제 너무 많이 학습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오버피팅, 과적합인 거고, 과적합의 발생 이유는 모델 측면이랑 데이터 측면으로 나눠서 차원의 저주나 모델 복잡도 측면에 발생 이유가 있고, 데이터가 불충분할 때도 과적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 과적합의 해결 방안에서 오늘 되게 드롭아웃을,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게 많이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방안은 무조건 드롭아웃, 제일 중요한 드롭아웃. 그다음에 특징을 추출하거나 특징을 선별하고, 여기 PCA 나와 있죠. PCA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해결 방안을 거쳐서 과적합을 해결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3단락에는 가장 무난한 게 여러 번 배웠던 오컴의 면도날,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복잡한 모델보다는 단순한 모델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단순하게 추론을 해야 된다라는 오컴의 면도날로 3단락을 작성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가다가다 많이 PCA에서도 쓰이고 여기저기 많이 쓰이거든요. 오컴의 면도날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식 증류인데요. 지식 증류는 가장 중요한 게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 이거 무조건 키워드 들어가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거의 그 전이학습이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전이학습이랑 비슷한데 좀 모델 경량화 측면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 게 지식 중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학습된 그 큰 모델로부터 작은 모델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어떤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그런 기법이 지식 중류입니다. 구성도는 저희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다가 써주시면 되고, 스튜던트 모델이랑 티처 모델 여기 잘 보이게끔 작성을 해주시고, 활성함수, 손실함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학습과 비교를 해서 요거는 이제 경량화된 모델을 배포를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중류. 전이학습이랑 비슷한 모델. 그리고 12번은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을 비교하라는 문제였고, 그래서 1단락에는 정의 비교해주고 2단락에 상세 비교해주는 문제였고, 2단락에 상세 비교를 할 때 개념도를 잘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키워드 무조건 들어가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한 기법이고, 상관 분석은 두 개의 변수,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상관없이 그냥 두 변수의 상관계수를 추정하기 위한 기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림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게끔. 회귀 분석은 요거는 이제 선형 회귀 분석 그림이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림도 있죠. 이렇게 된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림도 있는데, 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그려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요 두 개만 명확하게 비교가 되게끔 그려주시면 되는 문제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구성도 그려주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유형을 비교를 해줬는데, 네. 지금 여기는 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선형 회귀 분석이랑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작성을 해주시되, 여기에 이런 수식 같은 거 저희가 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수식을 넣어주시면 훨씬 남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이라서 수식을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식 넣어주시고, 여기서도 이 피어슨 상관계수는 인공지능에서 유사도 측정하는 쪽에서도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식도 좀 암기하기 쉽게끔 되어 있어서 요거는 하나 정도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형은 요 정도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비교 쪽에서 회귀 분석은 예측이나 설계된 실험을 목적으로 하고, 상관 분석은 어떤 추리 통계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 비교되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요 개념도 부분이랑 요런 유형 그리고 구성 요소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요게 명확하게 구분되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기지도 학습이고요. 자기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부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레이블을 자동 생성하여 지도 학습에 이용하는 비지도 학습 기법이고, 여기에서는 그 키워드 프리텍스트 태스크,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좀 어떤 단계적인 측면으로 먼저 프리텍스트 태스크 단계를 거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 단계를 수행을 한다라는 요 절차적인 측면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종류 또는 단계적인 측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키워드는 프리텍스트 다운스트림 태스크 키워드입니다. 파인 튜닝까지. 그래서 3단락은 뭐 지도학습이랑 자기지도학습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좋고, 네, 이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지도학습이랑 자기지도학습 비교. 여기까지 하고 2교시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교시형은 1번부터 3번 고요. 네, 1교시형은 요거는 셀테로 냈었던 문제였고, 지금 추정이랑 가설 검증 두 개를 물어본 문제였고, 추정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점 추정이랑 구간 추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서 그 점 추정이랑 구간 추정 모두 작성을 되게끔 해주셔야 됐었고, 이 인트로로 다들 오늘 작성 인트로 잘 잡아주셨더라고요. 통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주신 분들도 계셨고, 다 오늘 작성 잘 해주신 것 같고, 인트로로 먼저 추정에 대한 개념을 잡아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점 추정 그리고 구간 추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 문제였고요. 그래서 인트로, 그 다음에 2단락 가에다가는 이 추정에 대한 개념을 적어주시고, 나에다가는 그냥 점 추정이랑 구간 추정을 합쳐서 그 대분류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 추정은 단일 값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구간 추정은 이렇게 생긴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았을 것 같고, 신뢰 수준이랑 신뢰 구간이 있어서 이 구간을 추정하는 게 구간 추정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가설 검증은 아까 그 구성도 아까랑 똑같거든요. 여기 구성도랑 구성 요소는 동일하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절차 쪽 여기도 좀 중요해서 절차를 적어주셔도 좋고,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를 작성을 해주셔도 좋고. 여기서도 4단락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류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4단락으로 마무리 짓는 거. 그래서 1종 오류랑 2종 오류 여기서도 명확하게 구분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인공지능 편향에 대한 문제였고, 편향은 어떤 인공지능 모델이 부적절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분류의 편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인공지능 편향성이고, 여기에 이 인공지능 편향에 대한 인간의 편향, 숨겨진 편향, 요거를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인공지능 편향이 어떤 거다라고 여기 이 앞에 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편향, 숨겨진 편향. 편향성 사례는 뭐 확인해 주시고,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방안 설명은 지금 여기 이 위쪽에 나오는 게 이 밑에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위쪽은 다 이제 글씨로 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 1단락 가에는 어떤 절차적인 그 구성도를 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단계 그대로 해서 중복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가에다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성도 절차를 그림으로 작성해 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신뢰성 확보 방안. 아니면은 신뢰성 확보 방안을 어떤 측면으로 구분을 해서 가에다가 어떤 측면, 나에다가 어떤 측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달랑은 CSF로 네, 4달랑 마무리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활성화 함수 문제였고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대로 목차를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물어본 게 많은 문제였어서 1단락에 바로 개념과 필요성으로 바로 들어가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활성함수의 개념, 구성도 들어가게끔 개념 작성해 주시고 필요성으로는 이 비선현성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 여부, 다음 뉴런으로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필요성으로 인해서 활성함수가 쓰인다라고 필요성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종류를 측면으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단극성 측면이랑 양극성 측면으로 구분을 해주셔서 단극성에는 시그모이드, 렐루인데 여기에 이제 또 요거에 다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하거든요. 요 수식을 무조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활성함수는 수식이랑 같이 그림 구성도 넣어서 표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랑 탄젠트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해서 렐루를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다. 작성해 주시고 이런 최신 함수들도 등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랑 소프트맥스를 비교하는 문제였고 여기서는 이제 개념 비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개념이 나왔고 시그모이드는 이진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 소프트맥스는 다중 분류 문제 해결 또는 이제 정규화를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가 쓰이고요. 그다음에 정도로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도 그렇고 수식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식을 추가를 해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그 서브노트에 보면 시그모이드랑 소프트맥스 그 수식 나와 있는 거 보고 암기가 되어 있는 걸로 비교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단계 이 활성화 함수가 여러 모델에 쓰이죠. 다층 퍼셉트론, 그 다음에 CNN, RNN에서 이 활성화 함수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4단락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답안입니다. 이거는 지금 팩트를 물어본 문제였기 때문에 4단락도 좀 재현보다는 내가 더 알고 있는 기술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한 거 아니었어. 네네. 오랜만에 모범 답안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이 글씨를 보면 좀 심란하지 않나요? 이렇게 글씨를 보면? 근데 요거는 제가 모범 답안을 뽑은 이유는 다른 분들은 여기다가 다 요것만 그리고 끝났잖아요. 다. 이거를 여기다가 꽉 채워갖고 요 그림을 똑같이 그렸는데 근데 어쨌건 이분은 이 구성 요소랑 이 절차까지 쓰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개념들을 조금 작게 그리고 여기다가 구성도 쓰고 절차까지 쓰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썼다. 이건 다 똑같고 그냥 누구나. 그리고 요거 할 거면 요거 그려주세요. 요거. 이거 왜 안 그린 거야 이거? 요거 그려줘야지. 그리고 가설 검증. 가설 검정. 가설 검정? 이것 때문에 아마 모범답안 뽑힌 것 같은데? 이거 외운 거예요 다? 이걸 근데 왜 외워? 에? 이거 답에서 문제에서 다 주잖아 이거.
뭐 아무튼 훌륭합니다. 와, 이걸 외웠다고? 90%, 95%, 99%? 아무튼 훌륭하고. 근데 약간 제가 아쉬운 거는 귀물가설은 H형, 대립가설 H1, 유의 수준은 P-밸류 이런 거 좀 써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써주시? 이런 H형, H1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겠지만 근데 없으면 또 허전하니까. 그리고 진짜 잠깐만. 요 글씨를 한번 보시다가 여기 내려와 봐. 뭐 눈이 약간 정화되는 느낌 아닌가? 아니 그림이 완벽해. 이거 어떻게 그린 거지? 와, 진짜 그림이 완벽합니다. 진짜 키워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쨌건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인코더와 디코더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셀프 어텐션이죠. 트랜스포머라고 하면은 인코더와 디코더와 셀프 어텐션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인코더 모델을 이용하는 게 버트고 디코더를 이용하는 게 GPT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구성 요소로 완벽해 진짜. 완벽.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그냥 트랜스포머 이런 데서 활용되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잘 써주셨고 오 이게 딱 그거죠. 이런 개념도를 일반적으로 2달러 가에다가 개념들 쓰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써버리는 순간 그러면 과적합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 이걸 두 개를 써야 되는데 목차가 꼬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도에다가 정의를 써야 되는 데다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과적합을 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런 걸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물어본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 나로 나눠서 충분히 써주고 약간 아쉬운 거는 뭐 드롭아웃이 없다던가 뭐 정규화 아니면은 아까 과적합 해결 방안할 때 뭐 해야 된다고 했어. 뭐의 중요성. 이거 본인의 답안이잖아. 뭐의 중요성. 뭐의 중요성에서 과적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하면 A2 오토 인코더. 오토 인코더 여기다 써줘야죠. 뭐 물론 배도 돼. 오토 인코더 배 이런 거. 그리고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얼리 스탑 이런 거 해결 방안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뭐 제일 무난하죠. 과적함 나오면 옥함의 면도날이 제일 무난합니다. 그다음 KNN과 K민즈 이렇게 KNN은 분류다, 지도학습이다. K민즈는 군집이다, 비지도학습이다. 눈에 띄게 써주고 그림 봐봐요. 이걸 나름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3일 때는 하나, 둘, 셋 이거라서 동그라미고 10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세모로 분류한다. 나름 디테일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K는 2니까 두 개로 군집을 했다.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분류, 군집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K민즈의 뭐 이건 내용은 좋아. 근데 이거 뭐 너무 허전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XAI. 이런 거 근데 사실 XAI라는 개념은 누구나 다 알아. AI 모델 결과가 나타내는 아까 AI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게 설명 가능한 기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아. 하지만 개념도를 그리는 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리거든요. 요거 딱 이렇게 약간 XAI 느낌 나게 잘 그려주셨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XI의 개념 및 평가 기술입니다. 개념 XAI만 물어본 게 아니야. 평가 기술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1단락에 개념 쓰고 2단락에다가 평가 기술이야. 근데 평가 기술을 그냥 쓴 것도 아니야. 정확도 측면과 이 영역 측면으로 나눴어. 또 그 와중에 변수 측면과 특징 측면으로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썼어. 사실 이 위에 거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밑에 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나 이게 순간 지워낸 건가 했는데 뭐 제가 썼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누군가는 이렇게 많이 쓴다.
무조 봤을 때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는. 그리고 마지막 이 XA 나오면 항상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요하다. 이런 거 강글로 써주고 과적합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 아까랑 목차가 똑같죠. 1단락에다가 개념 써주고 2단락에다가 발생 이유와 해결 방안. 근데 이분은 약간 그 임성용님보다 약간은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부족해. 임성용님 아까 여기 그림이 있었어. 이분은 그림이 없어. 약간 아쉬움. 하지만 이분은 이, 이 이유와 해결 방안에 있어야 될 게 다 있어. 드롭아웃, 정규화, 차원 축소. 차원 축소가 결국에는 A, E를 쓰는 거니까. 데이터 균형, 충분 학습 데이터. 내용은 더 좋아. 그리고 아까 3달러 없었죠. 아, 오카미 만도날. 아, 그렇구나. 뭐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거였다 하면은 저였으면은 이 초고 성능 이거 왜 쓰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여기다가 오카미 면도날이를 써줘야죠. 여기다가 리드문에다가. 네. 혼내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식 증류. 지식 증류하면 그냥 요 빨리 학습하기 위해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을 이용한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림은 이게 아닌데 그림은 좀 아쉬운 것 같고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 있고. 이건 뒤에가 더 잘 쓰신 것 같아요. KNN, K민즈 이건 왜 모범 답안 했더라? 아 요거 최적의 K값 선정하기 위한 엘보우 실루엣 덴드로그램 이걸 통해서 K값을 최적 K를 찾아서 성능을 향상한다. 이 내용 때문에 했고 이분은 왜 했더라? 아 요거 아까는 저기 뭐야 이준 이호준님? 이준호님? 이준호님이죠? 이준호님은 어, 분석 요소를 더 많이 쓰고 그림도 더 잘 그렸어. 근데 이분의 약간 장점은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뭐 트랜스포머가 GPT, 버트, 뭐 T4, T5 이런 데서 활용된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언급해줬지만 이분은 트랜스포머의 기반 기술, 트랜스포머의 가장 핵심 기술은 어텐션이다. 그래서 어텐션은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서 제시를 했어. 그래서 모범 답안이다 이분은. 이분은 왜 모범 답안이더라? 어, 요거 뭐 배, 그랍 아웃, 멀리 스탑 요런 거 해결 방안 잘 써주셨고 이분도 약간 여기다 그림 그려줬으면 이 특징 이거 칸 맞추려고 특징 한 줄 쓸 바에는 여기다 그림 간략하게 그리고 정의 세 줄 쓰고 이거 누구지? 이거 나경님인가? 네네. 이제 글씨만 봐도 다 알아. 지식 증류. 이 지식 증류하면 이 그림 그려야죠. 이 그림. 아까 약간 패실림 그림보다는 요 그림이 사실은 지식 증류의 그림인 거고 이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있고 티처 모델에서 어떤 그 예측하는 거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스튜던트 모델에서 발생하는 로스와 비교를 함으로써 빠르게 학습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그 다음 가설 검증. 여기서 요 요렇게 해갖고 썼으면은 뭔가 좀 더 꽉 찬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가설 검증하면 3단락에다가 뭐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시간이 있다. 3단락에다 뭐 쓸 것 같아? 뭐 써야 돼? 가설 검증하면 3단락에 뭐 쓰는 게 좋을까? 1.5류, 2.5류가 무난하지 않나? 그냥 그림 요거 하나 그려갖고 1.56, 2.56 이거 그냥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이거 그리는데 뭐 한 1분이면 될 것 같은데 가설 검증하면 1.56, 2.56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한. 그다음 파인 튜닝 이분은 이걸 엄청 많이 썼어.
파인 튜닝의 어떤 구성 요소, 기술 요소, 아무튼 이걸 엄청 많이 썼어. 과업 전이, 도메인 전이, 제로샷, 큐샷, 원샷, 라벨링 전용 학습, 그림도 잘 그리셨고, 지식 중류도, 피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 잘 하셨고, 자기지도 학습은 프리텍스트와 전이 학습과 다운스트리밍, 다운스트림 어디 갔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2교시. 아까 이거 111기 분들 이거 아까 필요성 같은 거 물어보면은 표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표로.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 및 필요성이라고 물어봤어 하면은 개념 및 필요성 해가지고 필요성을 이렇게 써줘야 되죠. 근데 활성함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 여기에. 물론 약간 비슷한 얘기긴 한데 활성함수가 왜 필요해? 활성함수 제일 중요한 이유. 깊은 은닉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깊은 은닉층.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활성함수가. 옛날에는 깊은 은닉층이 안 됐으니까 그 X5 연산이 안 됐잖아. 활성함수가 나오면서 깊은 연산이 가능하면서 이제 X5 연산이 가능하다. 약간 여기서 아쉬운 거. 아 이거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공식 외워주세요. 공식. 공식을 써야죠 여기다가. 이 뒤에 가면 공식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공식 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공식이 없으면 조금 없어 보이거든요. 공식을 써주시고 그리고 시그모이드는 분류하는 거다. 이진 분류다. 소프트맥스는 또 확률로 표현해서 합산이 1인 거 잘 표현해 주셨고 마지막에다가 LSTM 물론 LSTM을 정말 잘 그려줬어. CC탄, C탄 잘 그려줬는데 저는 약간은 이거보다는 이 활성화 함수에서 어떤 기울기 소실 문제라던가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문맥이 맞지 않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물론 요거 한 것만 해도 잘했죠. 그러면 이거 나온 김에 RNN 나오면 아니 잠깐 뭐라 해야 되지? RNN의 문제점 뭐야? RNN의 문제점. 그쵸? 기울기 소실에 문제가 있었고 LSTM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LSTM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GRU는 뭐로 구성돼 있어? 그쵸? 훌륭해. 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5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인공지능 편향의 유형 이거 5개 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데이터 측면, 프로세스 측면까지 5개 이거는 무조건 암기. 이거는 진짜 오 정말 그 목차 연습을 한 그 내공이 여기서 딱 나왔어. 편향 이게 지금 보면 문제가 인공지능 편향을 설명하고 편향성 이슈를 예를 들어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한 문장으로. 그럼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걸 2달러에 2달러에 3달러 이렇게 목차를 잡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 해실님은 정말 목차 잡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나는 진짜 차별화할 거야. 이거 1달러, 이거 2달러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쵸? 네네. 훌륭합니다, 진짜. 그래서 편향성의 이슈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가나로 나누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STEEP를 썼다는 것만으로 여기다 STEP 썼으면 여기도 왜 STEP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 이렇게 썼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거를 가로 쓰고 이걸 나로 쓰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분들과 이렇게 답을 썼다 하면은 내용을 떠나서 무조건
분량이 많아지니까 점수를 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성 확보 방안, 관리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있는데 관리적에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는 절차와 모델 측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목차 훌륭하죠. 근데 4달락이 없어. 왜 4달락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거 여기에 관리적 측면에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아까 우리 배운 거 내가 이거 키워드 쓰면 된다고 한 거 뭐 넣으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이런 신뢰성 사이트의 데이터 수집 이런 얘기보다 벤치마크 벤치마크 데이터를 써야 된다 이런 데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신뢰성 사이트 데이터 수집 물론 나쁘지 않아. 하지만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쓰는 순간 답안이 더 인공지능스러워지고 더 살아나는 거죠. 그때부터. 통계적 추론에 대한 설명. 요 그림은 완벽하고, 이 그림은 그 누구보다 수상화를 잘해서 핵심만 잘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통계적 추론에는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다. 점 추정은 하나의 값, 모수를 하나의 값으로 추정하는 거고, 구간 추정은 모수를 어떤 확률 분포, 어떤 구간의 형태로 추정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약간 아쉬운 거, 점 추정하면은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그 아까 해설지 없었나? 그쵸? 그 네 가지가 왜 없지? 그 네 가지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불편성, 유효성, 일치성, 충분성 이 네 가지를 써주는 게 더 좋죠. 그리고 구간 추정은 이 신뢰 구간이 있고 신뢰 수준,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이 핵심 키워드고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의 어떤 그 공식 그것까지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느낌? 만약에 신뢰 구간의 공식과 신뢰 수준의 공식을 같이 쓰고 여기다가 일치성, 충분성, 유효성, 불편성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해서 썼으면 제가 볼 때 이거 16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가설 검증의 개념. 네. 정밀도와 재현율 잘 써주시고 활성화 함수의 개념. 요게 제일 중요한 거죠. 활성화 함수는 XOR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수식을 다 써줬어. 근데 부분을 좀 섞어야 될 것 같아. 해실님은 여기다가 1, 0, 1, 마이너스 1 쓰지 않았어요? 왜 여기는 1, 0을 안 써? 이게 맥스가 1이잖아 여기가. 1 너무 못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 같이 써줘야지. 이게 너무 허하잖아 공간이. 이런 거 같이 써주시고 어이, 수식 외운 거는 좋습니다. 여기도 0, 1 써주시고 완벽하고 이게 이제 이 기필반에서 오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내가 공부를 좀 했어. LSTM을 쓰고 싶어 4달락에다가 안 물어봤지만 내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딱 시간 오버되고 점수 점수는 못 받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안 물어본 거는 최대한 간략하게 아까 똑같이 봐봐 새실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썼어. 하지만 새실림은 요 정도로 그림으로 간략하게 하고 간글로 그냥 이렇게 끝냈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서 안 물어본 거니까. 이거는 약간 과했죠, 여기는. 여기, 이거는 필요 없는 거지, 사실. 여기서 끝냈어야지, 여기서. 그 다음에, 요것도 그림 완벽하고, 이거 왜 갑자기 비교를 하세요? 갑자기 비교를 하셨는데, 이거 왜, 네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잔소리를 하는 느낌인데.
제가 모범답안을 뽑은 게 아니어가지고. 네. 하여튼 내용 잘 썼고 범추정 잘하셨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모범답안은 여기까지 하고 3, 4, 5, 6번 모범답안이 없어가지고 제가 채점한 게 없네. 한 10분 쉬었다가 오늘 일정은 CAOS는 제가 키워드만 부르고 설명은 안 할게요. 설명은 특강 보시면 똑같거든요. 내용이. 특강 보고 하시면 되고 오늘은 키워드만 해서 빨리 끝내고 유나님이 오늘 인공지능 멘토링 해드리고 저는 빨리 끝내고 모의고사 멘토링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네. 그리고 6시에 끝내가지고 같이 간단하게 뭐 저녁 한 잔, 저녁 한 잔? 네. 간단하게 뭐 드실 분들 드시고. 근데 오늘 아니면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뭐 한 잔 먹자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어쨌건 유나님 마지막이고 하니까 나는 집에 일찍 가서 1시간이라도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아니시면 뭐 간단하게 저녁 같이 먹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한 쉬었다가 30분에 시작할게요. 쉬었다가.